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서 제가 이제 다락방에 미친 여자는 누구인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목차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인 에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인 에어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인 에어를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요 책을 두고 이제 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하면 크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잘 보이시죠, 이제? 네. 네네, 잘 보이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 우리 진미 선생님이 갖고 있던 책의 그 표지가 요 표지였죠. 굉장히 꽃에 많이 둘렀었는데, 근데 저는 꽃들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협죽도 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협죽도 꽃을 막 따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협죽도는 제주도에 많이 피는 꽃이잖아요. 그리고 협죽도는 약간 독성이 있는데, 그게 같은 꽃이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이게 여기서는 협죽도 꽃은 아닌 것 같은데 협죽도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들어가는 사르가소라는 곳은 서인도 제도, 제가 밑에 지도를 붙였잖아요. 그 사르가소 시라는 데가 서인도 제도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 흐름이 느리고 바람이 잘 안 불어서 사르가쏨이라는 해초 뭉치들이 많이 떠다닌대요. 그러다 보니까 해초 뭉치가 너무 커서 그 많은 배들이 조난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조난선의 표류물들과 온갖 어떤 이제 해양 쓰레기, 잡동사니들이 모이는 죽음의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바다에다가 뭔가 좀 정체되고 넓은 바다인데, 그래서 이제 와이드라는 단어를 그 바다가 어찌 보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앙뚜아네트와 그다음에 앙뚜아네트가 결혼하게 되는 이제 대영 제국에서 온 로체스터 사이에 놓인 어떤 갭, 그런 이제 아주 넓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차이, 그런 거를 상징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지도를 상세하게 보시면 우리 중에서 남미 쪽으로 가보신 분이 아마 명신 선생님 말고 다른 분도 계신가 모르겠네요. 저는 남미를 못 가봤는데 미국도 제대로 못 가봤는데, 보면은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북미와 남미 이렇게 중간에 있죠. 거기 이제 카리비안 해가 있고 그 동그라미 친 부분, 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손필드 저택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손필드 저택인데 전형적인 영국의 저택이죠. 그래서 제인 에어가 사는 곳이 여기입니다. 손필드 저택, 이런 것이고요. 한번 느낌 보시고요.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세기예요. 19세기 1838년부터 1945년 사이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1833년에 영국 국회에서 그들이 있는 식민지에 있는 그런 이렇게 Slavery Abolition Act라 해가지고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 관련해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노예 해방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역시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고 나서 1834년도에 노예 해방이 바로 다음 해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소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메이카에서는 미국과 똑같죠. 미국에 특히 이제 미국 남부처럼 사탕수수나 이렇게 대농장에서 경영하고 있던 많은 백인 노예주들이 갑자기 이제 노예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데, 가난뿐만 아니라 노예들한테 보복을 당합니다. 이 소설에도 나오는데 주인공의 가족은 원래 노예주였어요. 백인 노예주였는데 갑자기 이제 자유로워진 백인들이 백인이 아니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된 많은
노예들이 이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 그 아까 이제 김명수 선생님께서 왜 주인공은 이렇게 좀 암울하고 잘 안 되나 하는 그런 거에는 이런 식의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메이카라는 나라는 1838년에 영국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전에 그래서 많은 백인 노예주들이 더 이상 이제 그 농장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농장들을 이렇게 매물로 내놓잖아요. 내놓으니까 이제 그 대영 제국에서 돈 꽤나 있는 백인들이 그 농장을 사려고 이쪽으로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작가를 보면 그 사진이 되게 어때요? 사진이 굉장히 좀 도전적이지 않아요? 도전적인 눈빛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인이죠. 미인인 것 같아요. 그 본명은 엘렌 못 읽겠습니다. 관돌렌 리스 윌리엄스인데 진 리스로 개명을 했고요. 그 1890년생입니다. 도미니카에서 출생을 했고 16살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웨일즈 태생이었고요. 어머니는 크리올인데요. 저는 크리올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올 하면은 바로 그 단어에서 어떤 혼혈 그런 느낌을 했는데 뒤에 설명을 보니까 크리올은 그 식민지에서 태어난 영국 백인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백인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크리올들에 대해서 혹시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여러 흑인 노예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성관계를 그 백인이 가져서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크리올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믹스드 블러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별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어떤 모멸과 혐오를 당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 리스는 크리올 문화와 도미니카 문화가 자기 자신의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1939년에 한밤이여 안녕, 굿바이 미드나잇인가? 그거를 내고 나서는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사라져서 다들 말들이 많았어요. 말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한 20년쯤 지나서 BBC에서 이걸 가지고 한밤이여 안녕을 가지고 극을 만들었어요. 드라마를 만드니까 이때 진 리스가 그 행방을 찾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셈인데 그러다가 1966년에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집필하고 본인은 이 책을 9년에 걸쳐서 굉장히 어렵게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작품이 많지는 않지만 광막한 사르가스 바다가 상당히 그래도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978년에 그 영국 요양으로부터서 훈작사를 수여받게 되고 1979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보시면 작가의 삶은 이렇고요. 그 징리스의 그래서 작품 세계를 보시면 어떤 분류라고나 한다면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즘이 있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그 도미니카의 문화 그리고 크리올 문화를 이제 작품에 많이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제가 만약 글을 쓴다면 저는 아마 제주도 문화 많이 나오겠죠? 우리 그 아무래도 제가 제주도 사람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작가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살아온 배경과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를 고스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요 작품 광막한 사라고스 바다에서도 조금 나오는데 특히 뒷부분에서 약간 현실과 꿈을 조금 섞이고 약간 좀 이제 의식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그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들이 많이 쓰는 기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인상주 기법을 도입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제 모더니스트라고 할 수 있죠. 자,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 그렇게 하면요. 진 리스가 제인 에어를 읽게 됐어요. 제인 에어는 저는 각별하게 애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인 에어는 문학의 숲 제1회 2011년 보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2011년 7월 23일 그때
저희 가족이랑 그리고 그때 한 명 정도 같이 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김정은이라는 친구인지 민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인 에어를 처음에 하게 됐는데 제인 에어를 제가 읽었을 때 왜 제가 너무너무 환호하면서 제인 에어를 문습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 까닭은 제인 에어의 캐릭터가 이렇게 멋진 캐릭터인 줄 몰랐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인 에어는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고 꿀리지 않는 그런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에 빠진 그런 그 어떤 사랑 이야기 또는 가난한 고아 출신이 뭔가 성공하는 해피엔딩의 얘기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야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도 이처럼 용감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 참 좋다. 그리고 그런 여성이 19세기 소설 제인 에어는 1847년도에 나왔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동을 해서 문학의 숲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계가 있죠. 샬롯 브론테는 19세기의 가부장제에 어찌 보면은 좀 반항하는 혹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인 에어를 많은 분들은 주거리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그쵸? 우리가 읽지 못하셨더라도 근데 제인 에어에게는 그 소설에 보면은 로체스터 제인 에어한테 청혼하는 로체스터에게는 본처가 있습니다. 본처가 있는데 자기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이제 제인 에어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는 왜 그러냐? 와이프는 미쳐 있었던 거예요. 미쳐서 이제 그 다락방에 그 집에 아까 보였던 손필드 저택에 다락방에 제인 에어를 가둬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본처는 미쳐 있기 때문에 어떤 광기를 부리지 못하게 다락방에 가둬놓고 저 사람하고는 살 수 없으니 제인 에어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제인 에어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보니 그 미친 여성은 그 이제 부인은 보니까 그 이제 자메이카에서 온 크리올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올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 그 광막한 사르고스 바다를 쓰게 된 그 진 리스는 좀 분개했어요. 아니, 왜 크리올 여성을 이렇게 그렸나? 그리고 크리올 여성을 왜 미친 여자로 만들었나? 그래서 분개해서 내가 제인 에어를 뭔가 다시 쓰겠다. 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다락방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겠다 해서 이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막한 사르고스 바다의 줄거리는 그래서 그 다락방에 갇혔던 그 여성 그 이제 앙뚜아네트입니다. 원래 앙뚜아네트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앙뚜아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그 당시 그 이제 1838년 노예 해방 선언이 돼서 노예 해방하는데 이 집안은 그 부모님은 그 이제 그런 이제 노예 주였던 거죠. 그런 대농장을 갖고 있던.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이 되니까 졸지에 가난해지고 굉장히 불우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어머니가 상당한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혼을 하게 되면서 돈이 많은 남자랑 재혼을 하게 되면서 그 재산을 역시 앙뚜아네트도 좀 물려받게 돼요. 자기의 그런 이제 의붓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고 재산을 많이 가진 처녀가 되니까 그 이제 영국에서 온 남자 로체스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제인 에어에서 제인 에어와 결혼했던 그 이제 로체스터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래서 로체스터가 이렇게 신혼인지에 와서 앙뚜아네트한테 청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혼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어쨌거나 돈을 보고 그 돈이 필요해서 결혼한 남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 정략 결혼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자기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와이프의 어떤 본질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저 약간 이제 주변에서 뭐라 하니까 좀 이제 오해하게 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와이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와이프의 열정을 그 앙뚜아네트의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에서 어떤 열정이 광기와 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이프를 철저히 그 이제 무시하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의 그 조건, 결혼이라는 조건, 돈이라는 조건만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소설의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 주요 공간으로 세 부로 나눠지거든요. 1부, 2부, 3부 나눠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1부는 그 쿨리브리 자메이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아까 그 결혼의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그 삶에 대해서 하는데 앙뚜아네트와 로체스터가 번갈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이렇게 다자를 여러 사람을 화자로 넣으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좀 더 생동감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양쪽으로 혹은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가들은 많이 기법으로 사용하죠. 여기서도 여러 화자가 번갈아 얘기하니까 재밌습니다. 좀 더 그래서 이야기 진행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3부는 되게 짧은데 손필드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앙뚜아네트가 버사로 변화합니다. 버사 메이슨으로 개명이 돼요. 그래서 버사가 된 그 앙뚜아네트가 꿈과 현실을 오락가락하면서 그러니까 오락가락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약간 미쳐버리는 걸로 보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 갑니다. 보니까 다락방에 미친 여자 The Mad Woman in the Attic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아마 진미 선생님은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대학생 때 영문과 수업을 조금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성주의 영문학을 하셨던 고정희 선생님이 이 단어를 한번 언급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 버사 메이슨 그 다락방에 갇힌 그 여성을 다락방에 미친 여자라는 것을 그 많은 여성 문학가들 혹은 비평가들이 꺼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요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렇게 책으로 나온 줄을 몰랐는데 1979년도에 산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버라는 두 분이 요 보시면 밑에 그림 있죠. 그리고 번역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회 되면 이 번역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더 매드 우먼 인 데 에틱 이렇게 보면 글을 쓰는 그 손이 나오잖아요. 그 원래 책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사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때 많은 여성 문학, 특히 이제 영국의 19세기 문학에서는 사실 여성 작가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그 물론 이제 남성 작가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브론테 자매, 또 제인 오스틴, 그리고 그 이름을 남성 이름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막 잘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조지 엘리엇. 조지 엘리엇 하면 남들은 남자인가 싶은데 조지 엘리엇은 아주 뛰어난 여성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 개인적인 삶도 살았고 그런 분인데 그런 식으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중요한 흐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필리처 그 상 후보가 될 정도로 필리처 논픽션 부분 후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또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 미친 여자에게 주목한다. 그렇고요. 인물들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앙뚜아네트 또는 버사 메이슨이라고 나오는데 버사 메이슨은 제인 에어에서 로체스터와 결혼한 크리올 여성으로 나옵니다. 자메이카 출신인데요. 제인 에어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만 나와져요. 광기, 색점증, 술주정뱅이, 또 덩치도 거의 로체스터만큼 크다고 그려져요. 그래서 그 제인에서 보면은 자기 오빠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덩치가 크니까 또. 그리고 제인과 로체스터의 사랑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커플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재밌는 것은 제인 에어 속에서 버사 메이슨에서는 제인한테는 이 부분 재밌어요. 제인한테는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나 그 많은 영화, 통속 영화에서 어떤 여성들은 새로운 여성이 나타나면 그 여성한테 복수하거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사 메이슨은 제인 에어는 제인 에어한테 한 거는 뭐냐면 제인 에어가 자는 방에 들어와서 결혼 베일을 찢습니다. 그렇지만 버사 메이슨이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과 오빠예요. 자, 이거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 보세요. 샬롯 브렌터가 뭐 페미니스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샬롯 브렌트가 쓴 제인 에어 속에 버사 메이슨은 자기를 가둔 남편, 또 자기를 어찌 보면 정략 결혼으로 팔아넘긴 오빠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제인한테는 베일을 찢습니다. 이런 거를 약간 상상력을 붙여서 많은 그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결혼 찢어버려, 그런 거죠. 결혼 베일, 제인 너는 그 베일을 쓰고 그 결혼이라는 당위적으로 덮여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너의 자유, 너의 당당함, 너의 그런 멋진 점은 그렇게 가부장인 너의 남편에 의해서 그 억압받을 것이다라는 상징을 얻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상상해서 보면 또 재밌죠. 그런데 이제 그 버사 메이슨이라고 개명된 이분은 이제 앙뚜아네트로 이제 앙뚜아네트 코즈웨이라고 나옵니다. 그 바로 이 와일드 사가스 C에서 프로타고니스트 중심 인물입니다. 중심 인물인데 그 이 소설을 끌고 가는 중심 인물인데 근데 앙뚜아네트와 결혼한 그 남편은 어느 순간 자기 앙뚜아네트가 정절도 좀 의심스럽고 이 여자가 정상이 아닌 것 같고 하는 순간 갑자기 지멋대로 버사라고 불러요.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버사라고 남편이 개명을 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앙뚜아네트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열정은 거기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자연과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문명, 제국주의 그런 측면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연을 볼 때 또는 어떤 아주 열정적인 자연과 너무 맞닿아 있고 잘 소통하는 어떤 원주민 혹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문명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앙뚜아네트를 대하는 그 이제 그 영국에서 온 남자 로체스터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재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앙뚜아네트 어머니는 그 굉장히 약간 수동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앙뚜아네트 어머니가 이제 그 우리가 사실 부모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라는 존재가 집안에서 특히 딸들한테 어떤 정서적으로 이제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자기 그 앙뚜아네트 어머니의 몰락 그런 것이 앙뚜아네트 삶에 아주 커다란 그늘로 작용합니다. 제인 에어를 저는 제인 에어를 약간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진 리스는 크리올 여성이니까 크리올 출신으로서 되게 제인 에어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아까 계속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인 에어는 충분히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그만하면 영국 사회에서 가부장제에 맞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낸 당당한 여성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1회 문수에서 그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원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문장은 되게 좋은 문장은 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잠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Do you think I can stay to become nothing to you? Do you think I'm an automaton, a machine without feelings, and can bear to have my morsel of bread snatched from my lips, my drop of living water dashed from my cup? Do you think because I'm poor, obscure, plain and brittle, I'm soulless and heartless? You think wrong. I have as much soul as you and full as much heart. 뭐, 나는 당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도 똑같이 감정도 있고 내가 뭐 가난하고 이렇게 보잘것 없다고 너나 무시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체스터한테. 멋지죠? 그래서 저는 제인 에어가 19세기의 그런 상황에서 신분의 차이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심을 가지고 자기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보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들한테 반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를 아낄 줄 아는 사람, 자존감을 가지시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각각은 살면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자존감이 좀 약하잖아요. 다들 너무 예쁘고 너무 총명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지? 나는 좀 이렇게 모자라지 않나?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자기를 사랑해야 또 남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인 에어가 아주 멋진 우리 어떤 이제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인 에어 영화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2011년 영화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인 에어 영화 중에서 2011년 영화를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뭐에 있죠? 그 이, 넷플릭스에 있죠. 어쨌거나 요 영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의 캐릭터를 아주 잘 묘사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어떤 자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인 에어도 사실은 굉장히 가난해서 친척집에 얹혀 사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가정교사라는 게 진짜 못할 일이었다고 해요. 돈 없는 여성들이 하는 게 가정교사였는데요. 그래서 가정교사는 정말로 돈도 적고 그 집주인한테 어떤 성적으로 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그 상경해가지고 그 도시 그런 어떤 중산층에 일하러 오는 그런 정도의 처지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인 에어가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막바지에. 그래서 나중에 어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삼촌한테서 2만 파운드를 받게 돼요. 2만 파운드라는 유서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되게 부유해지게 되는데요. 제이는 그 이제 결혼을 원래는 결혼을 약속했으나 그 이제 이렇게 버사 메이슨의 등장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기혼남이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후에 그 이렇게 보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이제 몇 년이 시간이 흘러서 와 보니까 장애인이 되었어요. 로체스터가 그 이제 그 버사 메이슨이 집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화재 이후에 장애인이 됐는데 그때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팔도 한쪽을 못 쓰든가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을 제인은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지만 선택을 강조하지만 본인은 강조하지만 제인 에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돈이 있고 당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앙뚜아네트 코스웨이는 상당한 돈을 물려받았는데요. 결혼 지참금으로 3만 파운드. 그런데 결혼으로 인해서 이 3만 파운드는 전부 남편의 돈이 되어버렸어요. 돈과 여성의 자유가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는 1929년도에 쓴 자기만의 방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1년에 500파운드,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고 1년에 500파운드의 돈이 있어야 여자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500파운드가 지금 돈으로 얼마냐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일까요? 아마 그때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우리 지금 연봉으로 한 5천만 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쓸 수 있는 돈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조금 이제 자립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인종, 차별, 인종, 피, 어떤 출생을 갖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앙뚜아네트는 크레올 출신이기 때문에 백인 바퀴벌레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되게 경멸을 당해요. 그런데 일테면 이제 대영 제국의 백인들 사회도 속하지 못하고 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이제 어떤 이제 흑인도 아니고 그래서
흑인도 백인도 아닌, 피부는 하얀색이지만 흑인도 백인도 아닌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또 이제 크리올들은 잠재적으로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에서 경멸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식민지 태생이어서 굉장히 저급한다고 그렇게 이제 했대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크리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로체스터는 굉장히 경멸을 하면서 나중에 이 여자가 되게 못되고 이 여자가 굉장히 어떤 정조도 없고 되게 이제 그 미친 여자고 정말로 너무너무 안 좋은 여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복수해야겠다. 라고 되게 자기 혼자 막 지 멋대로 상상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남한테 들은 말만 가지고 여기서 남이라 하면은 자기가 그 이제 앙뚜아네트의 의붓 오빠라고 주장하는 어떤 남자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말을 고스란히 믿고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경멸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못된 여성이니까 나는 복수를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걸 하면서 오셀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책 읽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오셀로가 우리 그 둔차가 옛날에 이제 발제를 했었지만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셀로는 자신이 무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오셀로가 무어라는 것은 그 완전히 저기 블랙이죠. 흑인이에요. 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셀로는 흑인인데 성공한 장군이에요. 성공한 장군이고 자기 와이프는 백인인데 그 이제 자기한테 반해서 사랑에 빠져서 그 이제 귀족 신분인 아버지를 배반하고 결혼을 하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어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이하고가 이제 이렇게 모락을 하죠. 모락을 하면서 자기가 제가 바람 피웠어라고 하니까 너의 부하랑 바람 피웠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을 믿고 죽여버려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와이프를 의심하는 남자들은 보면은 오슬로도 그렇고 이렇게 광막한 사르가스 바다에서의 이렇게 저기도 그렇고 로체스터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고 자기가 결혼을 했을 때 자기 자존감이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슬로는 자기가 되게 못생긴 흑인 되게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니까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신분도 높고 한 그런 이제 미인이 자기랑 결혼해 줬는데 이게 날 정말 사랑해서일까?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를 죽이는 폭력을 자해한 거잖아요. 그런 거랑 상당히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그래서 그 앙뚜아네트한테 이렇게 폭력을 예고하죠. 아주 너무 나빠요. 나는 허리케인이 하듯이 그녀를 다루겠어. 그녀는 태랑 아래서 다시는 웃지 못하게 될 거다. 저게 무슨 권리를 해요? 참 남편들은 예전에는 가부장이 자기 와이프를 19세기만 해도 소유물로 생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신분과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손상시키는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뚜아네트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원래 살던 나라에서 그랑부아에서 벗어나서 영국으로 데려가 버리죠. 그 자체가 여기서 어떤 대자연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앙뚜아네트가 뿌리 내린 곳에서 데려가는 것 자체가 이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에 다름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앙뚜아네트는 버사 메이슨이 되고 그래서 손필지로 간다면 정말 시들시들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앙뚜아네트와 그녀의 어머니 이제 아네트 되게 멸시를 당하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웃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제 흑인들, 이웃들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집안에 대해서 이제 방화를 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여기 이제 동생을 죽게 돼요. 그런 식으로 특히 이제 여성들은 특히 가부장이 없는 집안이잖아요. 남편이 없는 집안이면은 주변화되고 쉽게 폭력에 더 노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광기가 되게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뒤에 보면은 작품 역자가 이제 해설을 쓰는데
앙뚜아네트가 미쳤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앙뚜아네트를 다락방에 가두는 근거가 되는데요. 보니까 그 진 리스가 제인 에어를 보고 되게 분개하게 된 까닭은 그 시대 때 보니까 그 진 리스의 고향 도미니카에서는 보니까 크리올 여성들이, 특히 상속녀들, 돈이 많은 여성들이죠. 크리올 상속녀들이 그 이제 이렇게 영국 남성과 결혼한 후에서 미쳤다고 낙인 찍혔다는 일들이 아주 많았대요. 그러면은 정말 크리올 여성들이 원래 미쳐서 그럴까요? 어느 종족이 갑자기 뭐 다 미친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많은 영국 남성들이 돈을 탐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한 크리올 여성들에 대해서 경멸과 어떤 그런 그 차별의 근거 하에서 미쳤다 해가지고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결혼한 여성을 이제 광녀로 낙인 찍어서 아주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다 거세해 버리고 나서 그 여성들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도 많이 자행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자메이카의 자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그 진 리스가 묘사를 잘해요. 잘하는 까닭은 본인이 자연 속에서 살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제주도의 자연에 대해서만은 아주 잘 묘사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보는 뭐 팽나무, 곶자왈 그런 것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그 숲과 그 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 앙뚜아네트한테는 너무 친근하고 꽃과 나무와 숲이 굉장히 친근하고, 일부였다면 그 이제 영국에서 온 그 제국주의자, 예, 제국에서 온 사람한테는 자연이 매혹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열정과, 술도 잘 먹고, 우리는 술 잘 먹는 사람 비슷하잖아요. 앙뚜아네트가 술도 좋아해요. 술도 좋아하지, 성적인 열정도 많지, 이런 여성에 대해서 자연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신사인 그 이렇게 그 남자에게는 앙뚜아네트가 자연과 구분이 안 되고 매혹되기는 시점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탐닉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렇지만 나중으로는 점점 믿음이 안 가면서 혼돈과 무질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연과 앙뚜아네트를 투사합니다. 특히 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꽃이 또 역할이 있어요. 꽃을 갖다 놓고, 꽃은 사실은 식물의 생식기라고 하죠. 그래서 꽃을 갖다 놓고 꽃을 막 짓밟아 버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떤 중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꽃의 번식력과 에너지에 그 이렇게 로체스터는 압도당하거나 아주 질려버리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요. 로체스터가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가면은 되게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거기서 하는데 로체스터가 그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가면 길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참을 걸어도 길은 보이지 않고, 땅을 따라 자라는 키 작은 나무들과 덩굴들이 내 다리를 잡고 놔주지 않았다. 이거 너무 재밌죠? 그리고 나서 나는 길을 잃고 내게 저기를 품고 있는 나무들이 무서웠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로체스터는 자연, 나무들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발목을 잡고 저기를 품고 있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자연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로 생각합니다. 정의에 대한 문제는 그 앙뚜아네트가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제국과 식민이라는 데가 있어요. 식민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정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갑니다. 빨간 드레스가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도 재밌는데, 나중에 앙뚜아네트가 버사 메이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손필드로 가서 갇히게 됐을 때 빨간 드레스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가장 자기다운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화로 연결이 되는데, 불의 어떤 이제 이미지와 빨간 드레스가 연결이 됩니다. 붉은 방이라는 게 나와요. 재밌는데요. 그 버사 메이슨도 붉은 방이 나오는데, 제인 에어에서는 앞부분에, 제인 에어 소설을 읽어보면은 앞부분에서 제인 에어가 감금당하는 곳이 붉은 방입니다. 그런 부분도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주제가 그런 거죠. 누가 미친 여자를 만드는가입니다. 앙뚜아네트가 속한 공동체, 저는 우리가 공동체가 파괴된다, 공동체가 뭐 건설해야 된다. 공동체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저는 앙뚜아네트라는 그 이렇게 어떤 어린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주변 이웃들이나 얼마나 폭력적일까. 특히 이제 엄마와 장애인 남동생과 살고 있는 앙뚜아네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니 뭐 먹을 거를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요.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했는데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나중에는 이 가족한테 이제 폭력을 자행하는, 방화를 하는 그런 이제 이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 어떤 이런 어떤 빽이 없는, 그야말로 또는 가부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런 여성 가족들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리고 앙뚜아네트는 글쎄요, 우리가 미쳤다 안 미쳤다는 경계는 사실 모호하죠. 뭐 정신병적인 진단을 떠나서 뭐 우리 같은 사람도 미치는 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정말 막 미치고 팔짝 뛰는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로 아니 뭐 누군가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다 자기의 어떤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를 박탈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빼앗아 간다면 안 미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녀의 남편은 그 앙뚜아네트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주변에서 앙뚜아네트를 중상모략하니까 저 여자 미친 여자다 하니까 고스란히 믿고 미친 여자한테는 뭐 줄 게 없다 하면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나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왜 젊은 여성들 또는 자유로운 여성들의 어떤 열정은 가부장들이 보기에는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가정적이고 남편 말 잘 듣고 그냥 이해하는 그런 여성이 필요한데 막 자유분방하게 막 열정을 발산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게 좀 적당하면은 좋겠지만 자기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조금 도가 지나치면은 싫겠죠.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관계로 탄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태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태생을 가지고 그 앙뚜아네트의 삶을 한정 짓고 배제해 버리는 것은 기회를 아예 안 주잖아요. 그 자체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꾸 이제 가부장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 19세기라는 환경에서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제 그 결혼한 여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제도죠. 사실 19세기만은 그런 거는 아니죠. 뭐 저는 지금은 뭐 상당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제주도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제주도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제주도 여성들은 제가 아까 뭐 돈과 여성의 자유, 경제적 지위를 말씀드렸는데 제주도는 되게 관혼상제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유교적 질서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한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너무 중요했고 아주 여성들이 돈을 벌고 경제적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가 되게 낮습니다. 올해가 소해인데 자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소나 말로 못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지 하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예, 원래는 소의 해니까 소를 좀 존중해 준다 치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팔자가 뒤움박 팔자라는 말은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뒤움박이 뒤집히듯이 여자의 팔자가 바뀐다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저도 어린 앙뚜아네트처럼 어린 나이였을 때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었었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 소설에서는 이제 여성의 정체성은 이름이잖아요. 일단 사람의 누구나. 그래서 저는 조음이고 이 여성은 앙뚜아네트인데 갑자기 남편이 앙뚜아네트한테 그러는 거죠. 어느 순간 이 여자는 나쁜 여자야라고 하는 순간 버사 하고 갑자기 여자한테 버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되게 좀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어요. 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제 자메이카를 식민지로서 수탈하는 모습은 이 소설 속 주인공인 로체스터가 앙뚜아네트의 몸과 마음을 수탈하는 모습과 그 이제 영국이 자메이카를 수탈하는 모습은 오버랩돼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말도 했어요. 제국의 완성을 위한 대가는 여성들이 치렀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이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했고요. 제가 도발적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그럼 이 책은 페미니즘 소설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작가가 진 리스가 다락방에 미친 여자 버사 메이슨에 주목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또 그녀의 시점으로 썼다는 점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여자를 끌어서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올 생각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왜 앙뚜아네트는 사랑이나 결혼이나 어떤 데는 이제 손필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한번 하는데 왜 안 싸우죠? 나라면 막 그 머리끄댕이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가부장제의 희생 제물이 되고 나는데 어 그래서 앙뚜아네트가 저는 뭐 아무리 주변 여건이 그런다 해도 너무 수동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그 버사라고 부르는데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요? 왜 저를 버사라고 불러요?" 그렇게만 해요. 그 정도만 해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저는 어 응?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발제를 마치고 얘기를 해 보는 것은 제인 에어랑 적막한 사르고스 바다를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 보면 좋겠고 이런 식의 남이 와서 했을 때 그런 주어진 여건에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것까지 소개해서 일단은 정리를 할 건데 다음은 모처럼 김차가 한국 대표 소설이야 한국 근대 단편선이죠. 근대 단편선을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소설이 너무 그러니까 대표작이라고 보통 아는 부분들 알던 작품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만큼 읽으셔서 이걸 하면 될 것 같고 또 모처럼 이거를 우리가 근대 소설들을 한번 만나보는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